윤정이는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30년간 대기업 회장 비서로 일하며 단련된 그녀의 관찰력은 여전히 예리했다. 오늘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장남 민수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40대 후반의 그는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잘 다린 정장의 반듯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대하는 효성스러운 태도까지. 하지만 정희는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조급함을 놓치지 않았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게 걱정이에요. 둘째 미나가 거들었다. SNS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인 그녀는 오늘도 완벽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제가 좋은 요양원 몇 곳 알아봤는데 정말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최고예요. 정희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자식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한옥 저택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어머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지난주에도 계단에서 넘어지실 뻔했다고 하셨고,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머니가 아닌 거실 한편에 놓인 금고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은 저희가 보관하는 게 어떨까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물론 어머니가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가져다 드릴게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효성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그가면 뒤의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민수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고 미나는 무의식적으로 명품 가방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민수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 같은 건 없으신가요? 나중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유지했다. 유언장이라.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런 걸 남기지 못했단다. 민수와 미나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정희는 놓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 속에서 그들의 계산이 오고 갔다. 유언장이 없다는 것은 곧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럼 더더욱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미나가 말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날 밤 정희는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오래된 한옥의 문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민수와 미나가 자신의 무릎 위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정희는 중얼거렸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한 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수가 주식과 도박으로 큰 빚을 졌다는 것을, 미나가 명품 쇼핑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신용카드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정희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식들의 행동을 관찰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전직 비서로서의 습관은 여전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아이들 사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그녀의 계획이 시작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다. 민수와 미나가 좋아했던 어릴 적 메뉴들이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정성껏 구운 생선까지.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는데요. 미나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머니의 손길보다는 식탁 위의 집문서 봉투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은 왠지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었구나. 정희가 말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민수도 거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보며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오늘도 손실이 큰 모양이었다. 민수야, 요즘 사업이 어렵니디? 정희가 물었다. 아, 네. 조금 어려운 시기긴 해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곧 나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민수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것을, 그가 사채까지 빌려가며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미나야, 너는 어때? SNS 일이 바쁘지? 네, 요즘 광고 제의가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어요. 미나가 밝게 답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명품 쇼핑 중독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식사 중에 정희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잠깐만. 정희가 힘들게 말했다. 심장이 이상해. 미나도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다. 병원에 가야 해요. 빨리. 아니다. 괜찮다. 정희가 진정하며 말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그날 오후 정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녁 무렵에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다. 119에 신고했어요. 미나가 전화를 끊으며 소리쳤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희는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의사가 민수와 미나에게 말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입니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병원 복도에는 정적이 흘렀다. 민수와 미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정희를 잘 관찰했다면 그들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나가 중얼거렸다. 일단 장례 준비부터 해야 해. 민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계산이 더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빈집으로 돌아온 형제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형,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으니까.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법정 상속이 되겠지. 민수가 끝까지 말하지 않은 문장을 완성했다. 반반씩 나누는 거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정희는 정말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정희와 가까웠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기에 대부분은 민수와 미나의 지인들이었다.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네요. 조문객 중 한 명이 말했다. 네. 어머니께서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빈관 앞에서 미나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셔서? 하지만 조문객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형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화장실에서 만난 그들의 대화는 전혀 달랐다. 형,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 미나가 주변을 둘러본 후 속삭였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민수가 답했다.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그 다음에 재산 정리하자. 근데 진짜 유언장 없는 거 맞지? 혹시 어머니가 숨겨놓으신 건 아닐까? 내가 어젯밤에 집을 다 뒤져봤어. 없어. 우리가 반반씩 나누는 거 확실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형, 미나가 다시 말을 열었다. 혹시 형이 내 몫까지 빼돌리려는 생각은 안 하시겠죠?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다고. 아, 그냥. 혹시나 해서. 미나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있었다. 이들의 대화는 화장실 천장에 숨겨진 소형 도청기에 의해 모두 녹음되고 있었다. 정희가 몇 주 전부터 설치해 둔 것이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60대 후반의 이선우였다. 정희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강력계 형사였던 그는 은퇴 후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선우는 민수와 미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이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퍼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정말 좋은 어머니를 잃으셨네요. 이선우가 민수에게 다가가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자주 자랑하셨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민수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아, 그러셨군요. 이선우는 미나에게도 같은 말을 건넸다. 그녀 역시 어색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친구들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만 남았다. 민수와 미나는 빈관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아닌 계산만이 있었다. 내일 화장하고 나면 바로 은행부터 가야겠어. 민수가 중얼거렸다. 응. 그리고 집도 정리해야 하고. 미나가 답했다. 그들은 몰랐다. 이 모든 순간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죽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민수와 미나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은행, 구청,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며 상속 절차를 밟고 있었다. 어머니 통장에 생각보다 돈이 많네. 민수가 은행에서 나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집값까지 합치면 정말 큰 돈이야. 미나가 답했다. 이제 내 신용카드 빚도 다 정리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TV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한 통의 편지가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뭐지? 누가 TV를 켜놨지? 민수가 리모컨을 찾으며 당황했다. 그때 TV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수야, 미나야. 너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것이구나.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분명히 죽었어야 할 어머니 윤정이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놀랐지? 나는 죽지 않았다. 모든 것이 연출이었어. 민수는 급히 TV 전원을 끄려 했지만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TV 뒤로 가서 전원 코드를 뽑으려 했지만 그것도 소용없었다. 왜?
왜 이런 짓을? 민수가 중얼거렸다. 화면 속에 정희가 계속 말했다. 너희들이 내 장례식에서 한 말들 모두 녹음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하기는커녕 재산 분할만 생각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했다. TV에서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나눈 형제의 대화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형,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그 다음에 재산 정리하자. 혹시 형이 내 몫까지 빼돌리려는 생각은 안 하시겠죠? 민수와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런 걸? 미나가 주저앉았다. 나는 30년간 대기업 비서로 일했다. 사람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쯤은 식은 죽먹기였지. 화면 속의 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집 곳곳에 CCTV와 도청기를 설치해뒀다. 지난 몇 달 동안 너희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 효자, 효녀 코스프레 하면서 뒤에서는 내 재산만 노리는 너희들의 모습을. 화면이 바뀌더니 집안 곳곳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없을 때 금고를 뒤지는 민수의 모습, 서류를 몰래 확인하는 미나의 모습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너희들이 내 죽음 앞에서도 한 방울의 진짜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다. 민수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라. 정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했다. 그리고 화면에 공증받은 유언장이 나타났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너희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미나가 소리를 지르며 TV 앞으로 달려갔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리고 이 영상들은 이미 여러 곳에 복사해서 보관해뒀다.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화면이 꺼졌다.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일주일 후 윤정이는 오랜 친구 이선우와 함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선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필요했어. 정희가 차를 마시며 담담하게 답했다. 그들이 변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결국 그들은 내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어. 그래도 자식들인데. 자식?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자식이라면 부모의 죽음 앞에서 재산 타령을 했을까?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들이었어. 이선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정희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한 거야? 그럼 어제 모든 절차를 마쳤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간 모은 돈이지만 그런 자식들에게 물려주느니 차라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게 낫지.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거야? 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이 좀 있어. 그걸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조용히 살 생각이야.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한편 민수와 미나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지고 있던 빚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수는 회사가 부도나자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는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다. 미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인플루언서 활동도 중단해야 했다. 팔로워들이 떠나가자 광고 수입도 끊어졌다. 그녀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일부 지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했고
어디를 가든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민수가 고시원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조차도 공허한 원망일 뿐이었다. 미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한 달 후 정희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새로 산 일기장이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부터 윤정이가 아닌 그냥 정희로 살아가기로 했다. 70년간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것이다.